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5.18 유공자 명단은 좀 공개해야 되겠다. 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전국 경색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잠시 후에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전 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막말 파문 그리고 또 앞선 5.18 망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김근식 경남대 교수,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한 의원님 먼저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지금 2시부터 열리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건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징계를 유예했던 5.18 망언의 당사자 김진태 의원하고 김순례 최고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대적인 비난을 받았던 세월호 막말 둘 다 안건에는 올라가 있는데 오늘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뭐 열어봐야 되겠지만은요. 네. 이 윤리 자체가 지금 자유한국당 윤리가 열리기까지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사실 이 두 가지 크게 사안이죠. 말씀하신 대로 5.18 망언하고 네. 세월호 이번에 막말이 네. 5.18 망언 같은 경우 2월 초였어요. 그리고 이른바 세 분이 거기에 이제 관련이 됐는데 네. 좀 전에 두 분하고 이종명 의원.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에서 이미 제명 결정은 당 냈는데요. 징계에서 했습니다. 그게 네. 2월 14일이었어요. 근데 하고 두 분은 일단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니까 당시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 네. 김순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여성 네. 최고위원. 그래서 유예를 해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도 열지 않고 그 사이에 또 윤리위원장이 뭐 사퇴를 하고 새로 임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서로 이게 뭐 계속 질질 끄는 거 아니냐 이러다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하죠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제 세월호 최근에 엄청난 비난을 받은 황 대표 말씀드린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상당히 이것도 신속했습니다. 네네, 세월호 맞습니다. 막말은 그 두 분이 있죠. 그래서 차명진 전 의원하고 정진석 전 원내대표 의원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정진석 의원이나 차명진 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 소명을 듣고 오늘은 있다. 예, 네. 듣고 결론을 낼 것 같고요. 일단 2달 넘게 끌어온 김진태 의원하고 김순례 의원 최고위원 건은 오늘 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계속 논의는 있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고 또 특히 태극기 부대 열성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또 현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른바 망언의 현장에는. 그랬죠. 그래서 경고를 하고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다음 지금 비례대표입니다만은 출마를 위해서는 당원권 정지가 있는데 네. 한 10개월 정도 다음 총선에 출마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그 정도 선의 논의가 됐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난 윤리위에서.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지금 황 대표가 5.18 다음 달에요. 그 기념식에 갈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전에 황 대표 입장에서도 매듭을 짓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5.18 망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묻혀 있다가 이번에 세월호 막말 터지니까 같이 그냥 딸려 올라온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그렇죠. 식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5.18 망언에 대한 이제 사실은 징계를 좀 미적미적 좀 미루는 바람에 사실은 한국당의 진짜 본 속내가 무엇이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5.18 이제 날짜가 사실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5.18이면 실제로 광주에 가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추모식을 하기 때문에 네. 기념식도 하고 그 상황 전에는 분명히 어떻게든 매듭을 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지금 설상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라고 하는 막말이 또 터져나왔기 때문에. 네. 그 세월호 막말을 새로 징계위에 해부를 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징계에 지금 올라가 있는 5.18 망언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모양새가 그렇죠.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네. 이제 오늘 징계가 열리면 5.18 망언 기존에 올라와 있던 거 상정된 안건하고
새로운 세월호 막말에 대한 안건들을 같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5.18 망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두 분, 그러니까 김술래 지금 최고위원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 떨어졌습니다만 상당한 선전을 한 것으로 본인은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이들에 대한 징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고심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빈손으로는 못 갈 거고 그렇다고 그들에게 정치적 생명을 거의 끊을 정도까지의 강경한 아마 입장의 어떤 징계 수위는 못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충 손방망이식은 아니 형식적인 징계로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결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향후에 총선을 바라보고 국민들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과연 지금 황교안 체제에 있는 이 자유한국당이 우경화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극우 세력과는 좀 선을 긋고 중도의 길로 가면서 표를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관심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오락가락하는 형국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차기 총선을 앞둔 황교안호의 이 자유한국당이 스탠스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 그 첫 번째 아마 가늠자가 되는 게 5.18 망언, 세월호 막말에 대한 징계 수위 아마 이것을 국민들이 찾아볼 것입니다. 당윤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지금 4가지 정도로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한 것부터 하면은 경고. 경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그리고 제명. 이정명 의원이 받았던 제명. 예. 이제 최고 수준이 이제 제명인데 이번에는 말씀하시는 두 분 다 말씀하시기를 탈당 권유 전에 있는 당원권 정지나 경고 수준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명을 하기에는 뭐 굉장히 부담이 클 거고 그 다음에 탈당 권유도 사실은 탈당 권유지만 탈당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은 사실은 가능성이 봉쇄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징계를 했다는 신용을 하면서 실제 내년 총선이나 정치적 생명은 끊지 않는 정도의 절충안으로 아마도 당원권 정지 내지는 뭐 경고 이런 식으로 아마 봉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자유한국당이 그 최근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결집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두 번의 경우 세월호 막말과 5.18 망언 이때 지지율이 확 꺾였었어요. 이게 아마 지금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한국당의 사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분위기를 보면 당내에서는 이번에 세월호 막말 같은 경우에 말이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홍문정 의원도 그렇고 좀 감싸는 듯한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좀 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저걸 처리하려고 하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본인이 대표라면 본인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한 것 같고 홍문정 의원은 또 친박 의원으로서 또 이제 그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지금 강경 보수나 이런 극우 동객들 사이에서는 벌써 황 대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고요. 당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요. 이렇게 해서 봐야 되나요? 이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황 대표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해놓고 말 한마디로 다 까먹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실제 집권을 하겠다는 정당은 그 네. 자기 지지층 갖고는 역대 어느 정당도 집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황 대표의 지금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나름 저는 뭐 분석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른바 무리수 같긴 합니다만은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을 거기에 또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근데 보수 대통합이란 큰 걸 짜는 거고요. 그다음 이번에 이 문제랄지 뭐 징계 문제랄지 결혼 좀 가운데로 옮기는 그런 그리고 양상이 다음 달에 5.18 그 행사에 간다고 하면 물론 뭐 역대 당 대표들 많이 갔습니다. 갔습니다만 또 가게 되면은 황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 쪽 위원을 또 확장하는 행보를 보여줌으로써요. 뭐 정교하게 지금 이걸 스탠스를 잡고 가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당내에 또 논란 나오는 거 이걸 어떻게 또 정리할 건가 이게 바로 당 대표의 리더십이죠. 아직 이제 정치 초보에서 조금 더 나갈 때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이종명 의원 지금 제명됐다고 하지만요. 의원직 의총 유지하고 열어야 있고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의총 열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당법보다도 더 강해요. 정당법은 과반이거든요. 네. 제명이.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3분의 2입니다. 의총에서. 예, 그래서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대충 뭉개고 있는 건데 이것도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 어떻게 가는지. 알겠습니다. 자, 어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상당히 관심이 쏠렸었는데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절충안을 내놔서 그걸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추인을 받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혹시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비상대기를 걸어놨었는데 사실 어저께 보면 1시간 반 정도 의총이 진행됐는데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분란만 일어났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이제 바른미래당의 현 주소를 오히려 국민들 앞에 여실히 드러낸 꼴이 돼버렸는데요. 사실 이제 그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올리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른바 양쪽 간에 팽팽한 이제 그 쟁점이 있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이고 정치 개혁상 이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아마 당위성이 있었고 본인의 소신도 강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당제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손학규 대표가 단식까지 해서 따온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패스트트랙을 올라탈 때 공수처법하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같이 좀 묶어서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1+1이 아니라 1+2로 이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이 안을 던져줬고 그 안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관영 대표는 무리스럽지만 어쨌든 바른미래당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보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듣기로도 자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가 될 거라는 나름대로 표계산을 하고 갔는데 정작 웃긴 상황이 생긴 것은 다 합의된 걸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막상 합의의 당사자인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전에 사실은 안건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제 패스트트랙 올려타는 문제는 논의도 못 해본 채로 오히려 바른미래당이 손 대표 퇴진할 거냐 아니면 사수할 거냐 내년 총선은 어떻게 할 거냐 민평당 합당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사실은 그 의원총회 본 안건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면서 고성 막말 그리고 상당히 많은 소란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저는 결국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저 모습 있는 그대로 모습이 바른미래당의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한 사실은 이견이거든요. 총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고 크게 나누면 범여권으로 연대해서 갈 것이냐 범야권으로 연대해서 갈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대표가 리더십이 좀 확고하게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호남 중심의 민평당과 합류를 원하는 국민의당 계열 의원들하고 또 수도권 중심의 바른정당 계열 의원들하고 말씀만 들어도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당연히 내년에 배지를 달아야 되고 선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표계산과 당선 가능성 계산을 해보면 총선의 노선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오히려 뭐 그냥 난리만 난 이유가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원래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중재안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한 거였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번복을 했다.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래부터 그런 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뭐 저도 김관영 원내대표로 하는데 그 신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뭐 헛말하실 분은 아닌데 근데 합의문을 쓰고도 서로가 돌아서면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합의문도 안 쓴 상태고 구두였다는 거고. 그렇죠. 뭐 녹취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할 때는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두 분 간에 홍 원내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 간에 얘기를 나눴는데 서로 본인들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해한 지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 합의를 했는데 가령 그 합의문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니까 좀 더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뭐 기존의 대화 나눈 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경우가 그 정치권의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김 교수님은 뭐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신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설사 이걸 가지고 있었더라 하더라도 합의문 상태로 특히 홍 원내대표가 맞다. 뭐 판검사하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은 기소권까지 다 준다. 수사권, 기소권 준다고 했더라도 이미 바른미래당 그 안에서는 이미 생각이 다릅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표를 한번 그려올게요. 얼마나 복잡한지. 이분들은 내년 4월 총선에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이현주 의원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범야권, 범여권 이게 정확한 것 같고요. 각자 지금 내 정치적 생명이 어디에 있어야 살 수 있는가 이게 본질인데 여기에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 해놨어요. 바른정당 출신들은 반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이걸 표결한다도 표결 못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어제와 같은 상황이 났을 거고 어제는 이현주 의원을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이현주 의원을 막으면서 소란이 났지만 그게 또 화제가 됐어요. 어제 그 장면이요. 그렇습니다. 그 설사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주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모습들이 그 내부에서 깨끗하게 헤어지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현주 의원이 몸싸움, 뭐 실랑이를 몸싸움까지는 아니고요. 뭐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중에 이제 이혜원 의원이 이제 입장할 때
밀치면서 이제 들어간 장면이 있었는데 이현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의총에서 발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표결 권리가 없는 겁니다. 당원권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뭐 이현주 의원은 사실은 손 대표 퇴진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고 또 실제로 패스트트랙에서도 이건 완전히 민주당과 야합이라고 강경하게 반대를 했기 네. 때문에 가서 이제 주장을 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의총장을 가려고 했던 거고 그게 이제 막히니까 실랑이가 있었던 것이고 더 이제 흥미로운 장면은 이혜원 의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문이 열리는 틈을 타서 이혜원 의원보다 앞서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시 참 대단한 담력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들어가자마자 결국 또 이제 손 대표 물러나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김관영 대표가 이야기했던 만약에 홍영표 대표가 번복하지 않았으면 저는 표결에 붙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요. 붙였다면 이제 김관영 대표 표 계산으로는 이길 수 있었던 자신 있었다고 보는데 시끄러웠겠지만 표수로만 따지면 통과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를 그러면 왜 이 시기에 지금 손 대표 퇴진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이제 갈등이 있는데 왜 했을까 생각해 그렇죠. 보면 왜 그랬을까? 표로 대결을 해서 표로 이겨주는 게 한번 정리를 좀 마무리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끄럽긴 하지만 네. 어쨌든 표를 해서 다수결로 우리가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찬성이 돼버리면 바른정당 쪽에서 더 이상 이제 분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다시 이제 공동 창업주로 다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워낙 당이 좀 시끄럽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돼서 결국 손 대표의 퇴진 여부에 대한 뭐 찬반을 떠나가지고 손 대표의 리더십 자체는 지금 좌우로부터 계속 협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될지 좀 앞으로 전망이 좀 어둡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손학규 대표는 사실상 리더십을 좀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당을 이끌어가려면 이제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 이름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표의 리더십으로서 일단 최고위 자체가 지금 일단 개의가 돼가지고 실제로 무슨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명이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명을 지명직 최고를 그러면 강행을 해서 임명을 강행해서 최고위를 운영을 계속 할 수는 있을 텐데 이미 정치적으로 상당히 리더십에 큰 손상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학규 대표의 독단적인 단독의 리더십으로는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쉽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유승민이라고 하는 이제 공동 창업주가 같이 들어와서 손학규 대표에 힘을 실어주든가 아니면 손학규 대표를 대체하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 방식이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서 들고요. 이제 근데 이제 어제 재밌는 거 어제 밤에 이른바 안철수 계보라고 하는 일부 원외위원장들 당직자들이 모여서 손 대표 퇴진을 요구했다라고 이제 일부 발표가 됐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숫자가 얼마냐 실제로 그랬느냐는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친안철수 계보에서도 손 대표 퇴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손 대표가 퇴진을 안 하겠다. 내가 사퇴를 안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철수 쪽에서도 이해를 하긴 하는데 손 대표의 최근에 와서 일부 행보가 민평당하고 제3지대에서 뭘 만들려는 게 아니냐라는 이 의구심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계보 쪽에서는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도로 민평당으로 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서 통합을 했는데 다시 국민의당으로 돌아가서 박지원 그 의원 등과 함께 도로 민평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독일에 있는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겨우 이제 빠져나왔었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죠. 것 때문에 아마 손학규 대표의 민평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가 불분명한 그 모습 그게 아마 어제 안철수 계열의 아마 일부 원외위원장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끌어당기는 힘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밖에서 회동도 같이 모임도 같이 하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른바 호남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3지대로 예, 제3지대론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어제 그 소란의 핵심에도 이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쪽 박지원 의원이랄지 조배수 의원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내년 4월 총선으로 가기 위한 흐름들입니다. 흐름들이어서 그럼 이제 손 대표 같은 경우도 김 교수님 얘기했던 이제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힌다고 하는데 손 대표가 워딩하신 게 있어요. 저기 추석까지 10%를 지지율 누구도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10%까지 올리겠다 하면서 제3지대를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제3지대라는 얘기가 이제 본인이 이끌고 있는 세력과 이른바 이제 바른미래당에 다 가면 좋겠지만 안 되면 본인과 같이 하는 세력과 그 민주평화당과 합쳐서 뭐 민주평화당으로 들어가 버리면 민주평화당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제3당의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셔서 이제 유승민 전 대표와
두 분의 공동 창업주가 다시 뭐 창업주라고 하니까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이미 망해버렸어요. 거의 망한 상태고 이 주주가 없습니다. 결론을 내버리셨네요. 주주가 없어서 그 회사 이 상표만 남았는데 그 회사를 상표만 남은 살릴 상태다. 수 있을까 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의적인 여론이 많은 거고요. 저는 또 특히 여기서 안타까운 게 이거 안타까운 거는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 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2016년 4월에 어떤 투표를 했습니까? 정말 전략적 선택을 했어요. 그 새누리당의 당시 집권당의 네. 그 어떤 오만과 이런 아집 같은 걸 심판을 하면서 또 호남 쪽에서는 국민의당 녹색바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인가요? 그 정도의 제3당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3당을 뭐 국민들이 망쳤습니까? 국민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두어 차례의 큰 선거, 작은 선거를 거치면서 그냥 회사가 거덜났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마저도 네. 본인의 기득권과 정치 생명을 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이 호남 신당 가면 또 호남 자민련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근다고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